네, 안녕하세요. 2021년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5번째 공연의 연사를 맡은 손민경입니다.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24일 수요일 흥미로운 작품들이 연주가 될 예정인데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창작의 혼을 담아 귀한 작품과 관련 자료를 미리 제공해주신 작곡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작곡가협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는 음들의 경합과 공존 사이, 리좀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작품들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리좀은 식물학에서 뿌리 줄기를 뜻합니다. 생강이나 연근과 같은 식물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들은 땅속에서 부단히 증식을 하면서 다른 뿌리와 연결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면서 수평적으로 뻗어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는 뿌리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잎으로 발전되고 각 기관들이 수직적 질서를 형성하는 나무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리좀의 개념은 프랑스의 철학자 들레즈와 가타리의 저술 천개의 고원에서 언급이 되었고 이들은 철학적 용어로 집대성시켰습니다. 들레즈는 리좀이 어느 모양으로든 갈라지고 합쳐지며 마디를 만들고 뻗어나가는 것에 대해 생각의 이미지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기존의 사고에 의문을 제기하여 새로운 가치의 가능성을 창조하면서 자신의 지형을 넓혀 나가며 탈중심적인 구조를 이루는 것은 리좀의 핵심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경계를 벗어나 다양한 이질적인 요소들과의 연결 접속을 하면서 생성을 멈추지 않는 사유는 예술 작품에서의 구성에서도 필수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작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하게 될 작곡가에게서 작품들입니다. 먼저 연주 순서대로 양민석 작곡가의 베이스 클라리넷과 실시간 전자음악을 위한 소리의 주변, 또 이번 공연에서 세미나를 담당하시는 박선영 작곡가의 피아노 솔로를 위한 Self Reflection, 김민지 작곡가의 플룻, 클라리넷, 바이올린, 피아노, 타악기를 위한 별, 정종열 작곡가의 피아노 솔로를 위한 Clear and Unclear, 이윤석 작곡가의 현악 사중주를 위한 레가토, 마지막으로 김달성 작곡가의 플룻, 오보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의 오중주곡입니다. 각 작품은 작곡가의 재료 선택과 배치, 진행과 기법적인 면에서 뚜렷한 개별적인 속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6작품들은 음악 내적 구조와 음향에 집중하거나 음악 외적인 사물이나 현상과의 연계성이 있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들레즈의 리좀의 미학적 관점에 따라 3가지의 테마로 나누어 보았고 이를 여러 작품씩 묶어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작곡가 양민석은 소리의 위계 질서를 탈중심화하기, 박선영과 김민지 작곡가는 음악 외적 대상을 신체화 주법으로 형상화하기, 마지막으로 정종열, 이윤석, 김달성 작곡가는 음악 재료들의 내적 구조와 관계를 재조직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작곡가들의 작품을 밤이나 낮이나 들어보면서 창작자의 재기발랄한 상상력에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미리 악보와 음원을 제공해 주신 양민석, 김민지, 정종열, 김달성 작곡가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작품에 대한 간단한 해석과 함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아우를 수 있는 미학적 의미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인 소리의 위계 질서를 탈중심화하기라는 테마로 양민석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음악에서도 소리의 위계 질서가 존재해왔고 중심부에 해당하는 소리와 주변부에 해당하는 소리의 경합을 통해 중심부의 권위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시도를 해왔죠. 음악사에서 300년 이상 유지가 되었던 전통적인 조성체계는 쉔베르크의 무조음악 이후 점차 붕괴되었고 불협화음과 무조성이 음악 세계에 중추가 되다가
이후 케이지에 와서 음악의 본질적인 요소들의 개념에 도전해서 소음과 침묵의 재료들이 혁신적으로 음악의 주재료로 사용이 되었죠. 이후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어쿠스틱 음향에 도전하여 전자음향이나 디지털 사운드의 영역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현대음악에서 재료들은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음들의 경합과 공존을 거치면서 그 외연을 점차 확장해 나가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양민석의 작곡관 또한 기본적으로 한 악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흔한 소리가 아닌 낯설고 생경한 소리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찾고 있었습니다. 먼저 피아노 위에 전자음이 더딥혀지거나 그리고 색소폰의 음의 필터링과 딜레이 효과를 주기도 하거나 그리고 특정 음을 중심으로 컴퓨터의 조정을 통해 수렴하거나 이탈하는 등의 변화를 주기도 하면서 생경한 소리의 의미를 발굴해오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네. 이 작품의 제목인 소리의 주변은 작곡가에 의하면 원래 제목이 Sonic Periphery라고 합니다. 원제가 조금 더 와닿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작품은 악기가 흔히 낼 수 있는 소리나 소위 악보에 표기된 노트의 음에서 벗어난 소리에 대한 작곡가의 관심을 바탕으로 음고에서 다소 이탈된 소리들과 날카로운 소리들을 전자음향과 베이스 클라리넷으로 표현한 음악입니다. 이를테면 하모닉스, 스퀴크, 히스, 오버블로잉, 그로잉 등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베이스 클라리넷의 음색에서 다소 비껴난 소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변적인 이러한 음을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곡가 자신이 나름대로 구축한 컨텍스트 안으로 이 소리들이 맞물려서 이들이 융화되면서 미적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타자화된 소리들의 독특한 감각을 환기해 줄 뿐 아니라 전통적인 음에 대한 탈구조화를 시도한 것이죠. 여기 악보를 보시면 숨소리와 키클릭을 활용하는 등 명확한 음정의 윤곽을 점차 흐리게 만들어
음정적, 음색적 이탈과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악기 본연의 음과 소음의 경합이 일어나 곡 전반에 포진이 되면서 베이스 클라리넷의 묘한 음색들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베이스 클라리넷 악기의 보편적인 웅궁에서 벗어난 소리들과 미분음들이 나타나면서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주고 있으며 전자음이 더해지면서 소리의 일루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소리 표현은 그동안 주변부 소리는 부수적이고 장식적이라는 관념에 대한 작곡가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음향적인 층위를 재영토화하면서 소리의 확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음향적인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악기 본연의 소리를 완성케 하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창작 아이디어에서 도출될 수 있는 미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보편과 특수한 소리의 대립과 변용을 통한 침묵해온 소리들의 재발견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편적인 면은 기존 악기가 흔히 내왔던 아날로그적인 음색과 주법을 의미한다면 특수한 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소리와 베이스 클라리넷과 전자음의 대화적 진행을 통한 음향의 다층적인 표현을 포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면과 특수한 면의 요소들은 따로 단절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곡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이러한 관계는 들레즈적인 의미에서 특수한 소리가 거대한 위계 질서에 포획당하지 않도록 저항할 에너지를 발휘한 작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리의 위계를 재편할 가능성을 또한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악 외적 대상을 신체와 주법으로 형상화하기라는 테마로 김민지의 작품 별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현대 음악사에서 많은 작곡가들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주와 별들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작곡가 구스타프 홀스트의 행성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이 작품에서 우주의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거대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각 행성을 묘사하고 또 개성적인 기법과 영국풍의 선율로 우주의 신비로운 감각을 구현해내었죠. 또 조지 크럼의 피아노 작품 매크로코스모스 중 나선 은하라는 작품에서도 우주의 소리를 독특한 음향으로 재현하는데요. 특이하게도 보시는 여기 악보 역시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쪽에서 시작하여 점차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형태인데 피아노 소리도 마치 미궁 속으로 들어가듯이 건반을 누른 상태에서 내부의 현을 긁거나 내리치는 등 독특한 주법으로 밤하늘의 신비로움을 구현하였습니다. 또 한국의 작곡가 진은숙도 현악기를 위한 코러스 코러든에서도 우주의 역사, 생성과 소멸이라는 과정을 음악으로 그려왔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물리적인 현상인 우주론적인 시나리오가 곡의 구조와 전개에서 반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민지의 작품 별은 밤하늘에 있는 별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듯 감각적인 사운드와 산뜻한 진행으로 별들의 일대기를 흥미롭게 들려주고 있었는데요. 이 작품은 플룻, 클라리넷, 바이올린, 피아노 타악기 편성으로 개별 악기의 다양한 음색과 연주자의 신체를 활용한 주법으로 별의 다채로운 모습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작곡가는 아주 심플한 형태의 뼈대 음영을 만들어서 이를 반복하고 변주하는 방식으로 별의 생동감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아주 짧은 단편곡각 별의 기본 음영입니다. 32분음의 빠른 반음계의 상행과 마지막 음의 긴 지속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은 다소 관습적인 제스처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작은 별들의 움직임과 반짝반짝하는 모습 등 일종의 수사학적인 기능을 하여서 하나의 터픽을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터픽은 다양한 악기들 간의 교차와 중첩을 통해 잠재적인 서사적 기능을 발휘해서 별들의 조화로운 움직임 또한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별의 음영은 악기마다 다양한 음색과 주법으로 별들의 개성적인 움직임을 표현했는데요. 이를테면 관악기의 플루트와 클래리넷에서는 바람소리, 트릴, 멀티포닉스, 플러터닝 등을 주요한 음악적 재료로 사용하였고, 이것은 별이 발산하는 빛과 열을 상상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현악기의 경우 앞에 관악기와는 달리 동적인 움직임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별의 생동성과 역동성을 보여주었고, 이를 위해 고음의 하모닉스와 글리산도가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타악기와 피아노에서는 연주자의 동작이나 악기 외연에 대한 상세한 지시사항이 기보되어 있었습니다. 타악기는 비브라폰, 심볼트, 그리고 티벳의 명상악기인 팅샤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악기들을 두드리는 말렛의 질감이나 두드리는 방향 또한 작곡가는 세밀하게 지시하여서 별의 이동과 모습을 섬세하게 나타내었습니다. 또 피아노의 경우에는 이 건반뿐만 아니라 그 피아노 내부현의 소리의 독특한 질감의 소리를 사용해서 별과 밤하늘의 정경을 재현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연주자의 제스처도 연관되는데요. 이를테면 현을 뮤트시켜서 연주하거나 손바닥으로 치고 뜯고 긁는 행위로 재현된 울림은 피아노 본연의 사운드와는 조금 떨어진 음색을 구현하여 강렬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마치 미국 작곡가 헨리 코엘이 피아노 내부 현을 뜯거나 문지르는 연주로 음색을 자유자주로 변화시킨 작업과 흡사합니다. 그러면 악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별의 탄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조용한 분위기에서 팅샤의 울림으로 차분하고 명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피아노의 별 음영 제스처 이후에 악기들이 차례로 하나씩 등장하면서 별의 정적인 분위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도입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의 음악적 단편구들이 반복하고 변주하면서 보여준 것과는 달리 중반부부터는 이 단편구들이 점차 확대되고 템포가 빨라지면서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고조되면서 바이올린의 활의 강한 압력의 소리와 피아노의 빠른 아르페지오 텍스처는 점차 두꺼워지며 마침내 펑 하는 페달의 울림과 함께 나머지 악기 소리가 사라지면서 별의 소멸을 암시합니다. 이후 나오는 피아노에서 저음부의 내부 현의 울림이 지배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이때 별이 떠있는 주변과 하늘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이후 잔잔하게 나오는 트릴과 트레몰로는 별의 잔해를 암시하고 다소 정적이고 감각적인 분위기가 구현됩니다. 그러한 별의 생성과 소멸은 여러 마디를 걸쳐 반복과 변주를 거치다가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피아노의 온음음계의 수직적 화음을 거쳐 별빛 에너지가 강렬히 비추게 되면서 클라이막스에서는 클러스트의 음향과 함께 극적으로 폭발을 합니다. 그 뒤에 점차 조용해지면서 다시 팅샤가 울리게 되는데요. 소멸 뒤에 재생을 암시하고 그 이후에 각 악기들은 이렇게 주요 음영을 하나씩 제시하면서 살며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별의 완전한 죽음이 아닌 자연의 순환성을 노래하면서 처음의 시작을 다시 환기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 작품은 별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소멸이라는 별의 일대기를 음악적 내러티브로 보여주는 프로그램 음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작품은 제목의 대상인 별이 음악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그러한 대상의 감각적인 움직임이 음악에 구체적으로 표상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접근성의 표제 음악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학자 스티브 데이비스는 프로그램 음악의 의미를 탐색하면서 음악이 음악 외적 형상물의 표상 가능성에 대해 논했는데요. 이에 대해 무언가 묘사하려는 작곡가의 의도, 매체와 내용 사이의 구별, 음악과 음악이 표상하는 것 사이의 모종의 유사성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아우르는 음악은
전통적 시대에서 물론이거니와 오늘날 많은 현대음악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김경자 작곡가의 바다와 나비, 박명훈 작곡가의 씨앗들, 그 외에도 또 많고, 또 오늘 연주하게 될 김민지 작곡가의 별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김민지 작곡가의 음악은 악기 본연의 바깥 소리를 사용해서 여러 음색을 활용한 점, 그리고 다양한 퍼포먼스적인 아이디어를 청기한 점에서 개성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더 나아가 음색 스펙트럼 확장에 있어서 리좀적 사유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마지막 카테고리는 음악 내적인 재료들의 관계와 구조, 재구성하기입니다. 작곡가 정종열과 김달성의 작품 세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종열 작곡가는 음의 재료를 조합하고 진행하고 변형함으로써 개성적인 자취를 남겨왔습니다. 또 그러한 음악 세계를 빠르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통찰하여 음악의 형식 언어 속에 매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소리 자체의 특수성에 주력하기보다는 한 소리와 다른 소리를 이어나가는 것과 시간을 빚어나가는 방식에서 자발성을 보여왔습니다. 곡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작곡가 정종열 음악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이 있는데요. 왼편에 보시는 창작 비평집의 음악학자 원유선의 글에 의하면 음악적 진행과 구조에 대한 현대적 사유를 바탕으로 독특한 시간성을 선보인 작곡가, 목적 지향적 관습적인 진행을 벗어나 틈새를 주어 새로운 의식의 순간과 형식을 형성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행과 구조, 시간성에도 물론 공감이 되지만 그 안에서의 공간적, 경계적 사유 또한 중요하게도 다가왔는데요. 이것은 오늘 듣게 될 작품 Clear and Unclear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작품은 작곡가의 개인적인 질문이었던 진정한 명확성을 찾기 위한 시도로 출발하였고 또 음악적으로 경계를 설정하여 이를 시공간적으로 đặc徵적인 맥락에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이내믹, 음역, 리듬, 소재 등의 음악 매개 변수를 통해서 극단의 지점을 설정하거나 불명확한 것들의 대비를 보여주면서 이 명확성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작곡가가 구획한 9개의 알파벳 섹션별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전체 구조가 여기 가운데 E와 F를 중심으로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되는 약간의 세미팔린드롬즈, 회문기법 형식처럼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각 섹션마다 명확성이 뚜렷하게 감지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A 섹션의 경우 음역과 다이내믹의 대조가 부각이 되었고 B의 경우 리듬의 대조, 또 C의 경우는 소재의 대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섹션 D의 경우에는 앞에 섹션보다는 다소 경계가 흐려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경계성의 강도에 따라 색깔의 진하기를 구분하여 여기 표에서 경계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진한 노란색으로, 또 약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연한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경계가 뚜렷했다가 점차 희미해지고 다시 경계가 뚜렷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후반부에서의 명확성은 앞과의 다른 양상으로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듯한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주요한 섹션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A 섹션입니다. 곡 처음부터 포르티시모의 강한 악센트에 불협화음이 울리고 있는데요. 아주 짧은 32분 음가로 날카롭게 눌러주는 화음을 통해서 모든 이야기들을 순간적으로 압축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피아노의 3단 악보를 통해서도 음역대의 간극과 다이내믹의 대비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여기 강한 포르티시모 속에 이렇게 여린 다이내믹이 틈새로 등장하면서 대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강한 액센트는 정박에 등장하지 않고 약간 불규칙한 위치에 등장하면서 독특한 비트감을 형성해주며 이것은 중간에 삽입된 변박자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들을 때는 기존의 통제된 박자에서 비트가 진행되기보다는 음이 가고자 하는 방향, 음이 주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나타나게 들렸다는 점에서 의식적인 환기를 불러일으켜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B의 패세지입니다. 여기 12개의 음들로 이루어진 특이한 화음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 구성음들의 배열이 궁금해서 작곡가님께 여쭤보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구성음을 직관적으로 짚어낸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작자의 취향이 음악에 직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악보들은 섹션 G와 H에서 다시 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뤄냅니다. 여기 부점 리듬에서 불협화음의 연속된 진행이 보이시죠? 이러한 진행은 퍼포먼스의 측면에서 연주의 동작과 또 커다란 제스처가 리듬적으로 동적인 이동감이 힘차게 부여됨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각적으로 음역대와 리듬적인 대비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연주의 공간에서도 연주자의 동작과 연결되면서 확실한 대비를 보여주려고 하는 창작자의 의식이 엿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C의 패시지입니다. 앞에서 등장했던 코드가 풀어져서 울리는데 그러는 중간에 이렇게 양극단의 음역에서 클러스터가 확 이렇게 울리면서 확실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시지는 점점 음역대가 가운데 음역으로 수렴이 되면서 양손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미니멀리즘, 또 클러스터를 표현할 때 앞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짚어주는 음들이 이제는 이제 가운데 여기 음 뭉치 속에 함몰되어서 그 각각의 개별 구성음을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어주고 있죠. 이렇게 명확성과 불명확성의 대비와 그것의 경계는 구조적으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구조에서 section, phrase, 그리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마디로까지 작곡가는 경계성을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진행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재료의 조직과 재구성을 통해 음악의 본질을 형식에서 찾았던 음악 철학자 한슬릭적인 의미에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정종렬의 음악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특히 음들의 진행에 힘을 실어 즉 진행이 형식이 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히 형식의 아름다움을 넘어 리좀의 의미에서 시간의 재영토화, deterritorialization 이라는 재영토화를 형성해주고 있었는데요. 즉 이러한 재영토화는 서구의 근대적 시간성의 선형적 진행보다는 다소 굴절된 형태의 진행으로 그러한 틈새 안에서의 다면적 진행성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공존과 경합을 통한 동적인 음향으로 독특한 청각적 현실을 구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곡가의 경계를 통해서 다이내믹의 극을 달리며 음악에서 클리어와 언클리어한 움직임을 보여준 이 작품. 결국 작곡가는 음악에서 진정한 명확성을 찾았을까요? 작곡가의 대답은 프로그램 노트에서 그 단서가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명확하다고 생각한 경계는 어차피 모호한 것이다. 우리가 믿는 세계와 삶의 방식들이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또 다른 삶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정종렬 작곡가의 대답은 현대사회와 인간의 삶의 통찰의 메시지를 투영해서 철학적인 관점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악을 통해 사회를 미메시스하는 의미와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음악적 내용을 현 시대와 소통하려는 작곡가의 깊은 정신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명확성이 실제 음악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살피면서 들어보시면
흥미로운 감상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로 작곡가 김달성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달성 작곡가는 한국 현대음악 1세대 작곡가인 김세영, 김성태, 김순남, 윤희상, 나훈영과 비슷한 세대에서 활동한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세대 작곡가들의 특징은 서양음악의 조성적 음악과 무초적 현대음악을 동시에 수용한 복합적인 양식이 들어있으며 또 한국의 전통음악이 익숙한 세대답게 오음음계, 세아화연, 쿵더박, 복합박자 등의 한국 전통적인 요소가 반영된 특징이 있습니다. 김달성 작곡가는 창작, 이론, 음악 교육 발전에 중요한 발판을 남긴 작곡가입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김 작곡가는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었고 서울대에서 작곡을 공부한 뒤 오스트리아로 유학하여 빈 국립음악예술대학교에서 수학하셨습니다. 귀국한 이후 한양대와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여 후학을 양성하였고 단국대 예술대학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오페라, 자명고가 있으며 또 가곡 창작에도 남다른 애정을 보여 윤동주, 서정주, 김소월 등의 시에 붙인 가곡집을 다수 작곡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음악 교과서와 음악 이론, 저술 작업에도 힘쓰면서 음악 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저는 김달성 작곡가와 음악에 대한 당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옛날 신문을 더 찾아보았는데요. 63년도 작곡 발표에 대한 글에 의하면 김달성은 멋과 실기가 있는 우리 고유 음악의 현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또 그리고 그 작곡 발표에서는 예술음악의 우리 민족적 정서를 살리는 방향의 기법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비평입니다. 귀국한 이후 김달성의 작곡 발표에서 새로운 음악 기법인 요셉 하워의 화음열법을 도입했다는 기사인데요. 뒤에서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김달성이 이 하워의 기법을 활용한 것은 동양에서 최초로 도입한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달성 작곡가는 윤희상과 비슷한 음악관인 세계 무대에서 서양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자라는 국제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법적인 면에서 독특한 차이가 있었죠. 김달성의 제자 이건용 작곡가에 의하면 그의 오중주곡을 비롯한 작품들에서 요세프 하워의 12연 기법에 양식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오스트리아 작곡자이자 이론가인 하워는 그간 서양 정통 양식적 체계를 뒤엎었고 20세기 음악 양식의 새로운 돌출구를 마련한 인물인데요. 그 중에서 12연 기법 무조 음악을 창시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워의 12연 기법은 무조 음악의 쉔베르크의 기법과는 좀 거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쉔베르크가 12연 기법이 음과 음이 만나 만들어지는 음정 관계의 선적인 흐름에 집중했다면 하워는 12음열 중 가운데 음을 중심으로 6개의 음이 서로 마주보는 공간적인 개념의 관계로 화음 배열이 구축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워는 이러한 음 배치를 토대로 44개의 화음열 패턴을 만들어내었는데요. 이것을 트로펜 이론이라고 그는 칭하였습니다. 이렇게 화음열이 각기 다른 경우의 수를 하나씩 계산을 해보면 12 팩토리, 즉 4억 7,900만 1,600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음 조합의 수많은 화성적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에 영향을 받은 김달성 작곡가는 오음음계나 복합박자 등의 민속적 특징을 차용한 단계에 더 나아가 서구의 현대음악과 동양음악과의 융합을 추상적인 단계까지 확장시킨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럼 김달성의 오중주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2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연주시간 총 20분이 되는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무조와 조성이 섞여 있는데 여기 특이한 음정과 하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초기 서구의 기존의 음열 음악과는 다르고 또 기능화성과 대입법 체계에 온전히 들어맞지 않는
그런 선율, 프레이즈도 종종 있었습니다. 옆에 보시는 악보는 1악장의 첫 도입부인데요. 여기서 하워의 화음률 패턴 중 하나를 기초로 한 주제와 변형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처음에 4마디 주제가 이후 16마디까지 이제 확대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부가하음이 들리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세아하연을 암시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한국적 요소를 찾기는 조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2악장인데요. 이것은 1악장에 비해 악상의 잦은 변화로 한국적인 전통음계나 서운율이 좀 더 수월하게 드러납니다. 아마도 서양의 기능적인 삼엄의 굴레에 갇혀있지 않으려는 초기의 양악가들의 목소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두 개의 마디 이후에 나타나는 이 악상의 변화, 경쾌한 알레그레토 레지에로가 나오는데 이때 선율적으로 한국 전통음악적인 요소가 직접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악보의 A 부분에서는 12음열이 등장하지만 여기 화음열을 통해서 하워의 패턴을 응용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통 장단을 연상시키는 8분의 12박자의 도입이나 우음음계로 구성된 패시지가 곳곳에 프레징에서 들리는데 이것은 현대적이고 낯선 소리와 또 전통적이고 친숙한 소리 간의 공존과 경합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합의 최종적인 결말은 여기 보시는 대노토로 올리는 마지막 코드에서 직접적으로 또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김달성의 오중주곡은 한국 창작계 당시 무조적 현대음악 수용의 대세였던 20세기 초기 쉔베르크, 베르크, 베베른의 것과는 다른 화음열적인 무조 음악을 시도해서 참신한 음악 양식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서구 전통적인 실충주의적인 사상의 거리두기를 시도하면서 한국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의식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대 창작계의 서구 문물을 급진적인 수용으로 전통과 현대음악의 양분화된 문제에서 우리 고유의 음악이 현대 예술에서 살릴 수 있는 방향성을 직접적으로 모색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음악 재료들의 관계와 구조를 재구성한 작업의 주제에서 살펴본 정종렬과 김달성 작곡가의 작품을 종합해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작품은 반세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작곡가의 상상력을 토대로 재료를 다루는 양상과 형식 언어를 만드는 방식에서 유사성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정종렬의 음악이 음악에서의 박절과 시간성에 대한 현대적 변형에 초점이 있었다면 김달성의 음악은 서양이 이론적 법칙이 음과 하음 구성의 뼈대가 되는 차별성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현 시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복잡한 의식을 미메시스하여 그 간극을 나타낸 정종렬 작곡가와는 달리 김달성 작곡가의 음악은 20세기 초기 현대적 무조음악 수용에 대한 자국민으로서의 문화적 대응과 정체성 문제가 음악에 투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작곡가는 세대 차이가 있었지만 그 당시 시대에서의 삶과 음악계의 소통을 위한 과제를 주고 있었고 또 이것을 고민하면서 음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의식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음악 분석과 해석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한마디로 딱 떨어지는 귀결점으로 보시기보다는 다양한 수용자와 소통을 통한 의미를 형성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작품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마다 매우 독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음악의 정전화된 소리에 대한 전통적 관점을 흠집내는 작업들, 또 표제의 대상인 자연을 아름답게 노래를 하거나 또 음악 내적인 재료들의 관계와 구조를 재조정하는 등 다양한 전통적인 기법과 현대적인 양식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학적인 층위에서 전통과 현대, 음악과 서사, 형식과 경계 등 두 가지 대립된 요소들 간의 공존과 경합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 작품을 총괄해 봤을 때 가장 본질적인 음악적 의의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실내악 작곡지전에서 실제로 음악을 감상하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미학적 층이 깊은 곳에서는 음들의 공존과 경합을 토대로 악곡에서의 조직적 배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각은 각 작품에서 내부적으로 작은 단위 음들을 큰 단위의 악구로 연결할 때 서로 이질적인 두 개체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독특한 구성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들레즈의 리조메 미학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해석이 이 작품을 조명하고 감상하는 또 다른 창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